네, 7시 30분이 되었으니 금일의 두 번째 차례인 기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번 기초 세미나의 소개를 맡은 신태일이고요. 이번 기초 세미나는 경희대의 허동원님께서 어, 네, Algebraic Error Detection, 하이젠베르크 Perspective on the 3-qubit 코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허동원님께서는 현재 경희대학교 응용물리학과 황규성 교수님 밑에서 양자 오류 정정 기초를 공부하고 계시며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참고 자료는 네, 줌 채팅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초 세미나를 맡아주신 허동원님에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양자정보과학 동아리 퀀텀의 허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Algebraic Error Detection, Heisenberg Perspective on the 3-qubit 코드입니다. 네, 3-qubit 코드를 하이젠베르크 관점에서 대수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양자정보는 측정할 때 파동함수가 붕괴되어 중첩과 얽힘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양자오류 정정은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도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테빌라이저 측정입니다. 네, 데이터 큐비트의 상태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큐비트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큐비트의 페리티, 즉 D1, D2 같은 연산자를 측정하면 두 큐비트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정보만을 얻을 뿐 각각의 상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보조 큐비트 안실라의 도입입니다. 스테빌라이저 자체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우나 보조 큐비트를 데이터 큐비트와 얽히게 한 뒤 보조 큐비트만을 측정합니다. 이때 보조 큐비트에 새겨진 측정 결과를 우리는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가장 단순한 예시인 2큐비트 코드의 회로입니다. 왼쪽의 엔코더 부분에서 놀이 상태의 사이 L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오류 2가 발생하여 오른쪽 신드롬 익스트랙션 부분에서 보조 큐비트를 이용해 D1, D2 스테빌라이저를 측정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신드롬 비트가 나오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 질문이 떠오릅니다. 데이터 큐비트에서 발생한 오류가 회로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조 큐비트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가 바로 하이젠베르크 묘사이고 그것을 오늘 발표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목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슈레딩거 묘사와 하이젠베르크 묘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다룰 예정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파울리 연산자, 그다음에 시낫 게이트, 마지막으로 이제 3큐비트 게이트를, 3큐비트 회로를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슈레딩거 묘사입니다. 핵심은 이제 상태의 푸사이가 시간에 의존하고 연산자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양자 회로 관점에서 보면 게이트 하나하나가 적용될 때마다 우리는 상태 벡터 자체를 새롭게 계산을 합니다. 즉, 회로의 한 단계마다 2의 n승 차원의 복소 벡터를 매번 갱신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시스템에서는 직관적이지만은 큐비트 수가 늘어나면은 계산량이 지수적으로 폭발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젠베르크는 그 슈리딩거 묘사와 아예 반대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태가 그대로 있고 연산자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회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상태 벡터를 손대지 않고 측정하고자 하는 관측 가능량이나 추적하고자 하는 오류 연산자를 게이트마다 업데이트하는 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묘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벡터가 힐베르트 공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매번 추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묘사는 벡터가 힐베르트 공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이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매번 추적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하이젠베르크 묘사는 연산자 자체를 추적하므로 스테빌라이저의 고유값 변화만 확인하면은 오류 검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수적으로도 이제 어떤 오류에 기인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양자 오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연산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IX, YZ라는 네 가지의 이제 파울리 연산자들이 있는데, 예, X는 비트 플립, 즉 0과 1을 뒤집어주는 낫 게이트를 의미하고, Z는 위상 플립으로 이제 1의 그 부호를 바꿔줍니다. 자, Y는 X와 Z의 효과를 동시에 가지며, Y는 IXZ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X와 Z 반교환 관계입니다. 자, 곱하는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뒤집힌다는 뜻인데, 이 단순한 부호 하나가 나중에 신드롬 비트를 결정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발표 끝까지 가장 자주 언급될 사실이니 이 수식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오류는 파울리 기저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종류의 연속적인 오류를 다룰 필요 없이 IX, Z, 그리고 XG 네 가지의 이산적인 오류만 다룰 수 있으면은 모든 오류를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파울리 변환과 시납 게이트가 어떻게 파울리 연산자를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한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P가 이제 U 대거 PU와 같이 변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수식에서 네, 그래서 이제 C낫 같은 경우에는 C낫 대거가 C낫과 같으므로 여기 있는 수식처럼 C낫 대거가 C낫으로 그냥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게 수식을 막 써왔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없고 결과만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 X 오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어 큐비트에 X 오류가 있을 때는 C나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표적 큐비트에도 X가 복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표적 큐비트에 X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X 오류에 대해서 C나 게이트를 가해주면은 표적 큐비트의 X 오류는 C낫을 그대로 통과하며 제어 큐비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어에서 표적 큐비트로 오류가 전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Z 오류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표적 큐비트에 Z 오류가 있을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표적 큐비트의 Z 오류는 제어 큐비트로 복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어 큐비트의 Z 오류는 C낫을 그대로 통과하여 표적 큐비트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G 오류에 대해서 C낫 게이트를 통과한다면은 표적에서 제어로 오류가 전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X 오류와 Z 오류가 C낫 게이트를 통과할 때 정반대의 방향으로 오류를 전파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C낫 변환표를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해왔는데, 네, 오류가 전파되는 경우 아래 두 줄은 오류가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위 두 줄은 오류가 전파하는 경우이고 아래 두 줄은 오류가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를 제가 써왔는데 이 변환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X 오류는 제어가 표적 방향으로 오류가 전파되고 Z 오류는 표적에서 제어 방향으로 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슈리딩거 방식에서는 이제 이 n승 차원의 상태 벡터를 각각 분석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하이젠베르크 관점에서 보면은 오류를 연산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네 줄짜리의 규칙만을 가지고 모든 오류 전파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큐비트 오류를 이제 분석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도구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오류가 어떤 스테빌라이저와 반교환하는지를 끊임없이 따져야 하므로 그 교환 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큐비트 파울리 교환 규칙은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같은 파울리끼리는 또는 i와의 관계는 항상 교환해 같습니다. 즉 x1과 x1은 서로 교환 관계를 갖고 또한 i 연산자와도 교환 관계를 갖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비항등 파울리 연산자 두 개가 있을 때는 항상 반교환한다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와 C라든지 또는 C와 Y라든지 또는 Y와 X는 서로 반교환을 합니다. 예, 이거를 다중 큐비트로 확장할 때는 각 큐비트의 자리에서 반교환 여부를 따로 확인한 뒤에 반교환하는 자리의 개수가 홀수면은 전체 반교환, 짝수면은 전체 교환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생각한 상태에서 아래로 넘어가서 이제 큐비트 코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2큐비트 코드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를 이제 회로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입력 상태에서 psi1과 이제 0, 2 상태 벡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엔코더를 지나서 이제 논리 큐비트 psi L이 되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이제 시납 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이 논리 큐비트가 와 같이 얽혀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후에 이 논리 큐비트가 오류 2를 지나가지고 E 프사이 L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드롬 익스트랙션 보조 큐비트 A를 0으로 초기화한 뒤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고 컨트롤드 C1, C2를 거쳐서 다시 하다마드 게이트를 거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데이터 큐비트의 스테빌라이저 C1, C2를 측정하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빌라이저 C1, C2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엔코딩된 논리 상태에 대해서 항상 플러스 1 고유값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논리 큐비트는 현재 다음과 같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C1, C2를 가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C1 같은 경우에는 아니 C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1인 애한테 부호를 바꿔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인에는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1인에는 이제 반대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제 서로 두 개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1 이제 psi L이 되어가지고 고유값이 플러스 1이 나와가지고 이 상태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의의 에러가 임의의 뭐 x1이라든지 x2라든지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면은 이 0과 1이 하나씩 이제 비트 플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이 고유값이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슈리딩거 방식의 뭐 해석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하이젠베르크 방식으로 오류가 일어났는지 신드롬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류가 만약에 I1, I2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류가 I1, I2라 한다는 것은 오류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C1, C2 스테빌라이저로 측정을 하게 될 건데 이 I1과 C1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I2와 G2 같은 경우에도 교환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교환한다고 나오고 신드롬이 0으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오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I1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큐비트에 비트 플립이 일어났다는 경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스테빌라이저 S는 Z1, Z2로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주시고 이 첫 번째 자리를 비교하면은 Z1과 I1은 서로 교환 관계이지만은 두 번째 자리는 Z2와 X2여가지고 서로 반교환 관계를 갖습니다. 이때는 이제 반교환 관계가 홀수계이기 때문에 전체 반교환이 됩니다. 전체 반교환이 되기 때문에 신드롬이 1로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드롬의 의미는 0일 때는 오류가 없었다라는 얘기고 1일 때는 오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류가 I1, X2일 때도 이제 반교환이어가지고 신드롬이 1이 나오지만은 반대로 X1, I2일 때도 이제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교환이 나오고 두 번째 자리에서는 교환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신드롬이 0이나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류가 있다라고 디텍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큐비트 게이트 같은 2큐비트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러가 x1, x2일 때는 이제 반교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교환 관계가 두 개 있어서 전체 교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드롬이 0으로 측정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 2큐비트 코드의 한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류만을 측정을 할 뿐 어느 위치에서 오류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좀 보완하는 회로가 바로 3큐비트 코드입니다. 네, 지금 3큐비트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입력 상태의 psi1과 그다음에 0, 2 상태 벡터, 0, 3 상태 벡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나 게이트 두 개를 거쳐서 엔코더 부분을 지나게 되는데 이때 논리 큐비트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식은 원래 한 큐비트에 있던 정보 알파, 베타가 세 큐비트의 그 얽힘 상태로 분산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정보의 중복도가 2큐비트 코드보다 한 단계 좀 늘어나서 단일 오류의 위치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여유가 확보가 된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리 큐비트가 만들어졌고 그 논리 큐비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에러를 지나게 됩니다. 이제 에러 연산자를 가해주고 나서 그 큐비트는 이제 이 무사히 L이 되게 됐습니다. 예, 이 프사이 L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신드롬을 측정하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저 연산자가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S1을 이제 C1, C2라고 하고 S2를 G2, G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환과 반교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오류를 측정할 건데 그리고 오류를 측정하고 어떻게 이제 신드롬이 나오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S1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S1이 D1, G2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푸사이1 이제 세 개의 큐비트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류가 X1 오류, X2 오류, X3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X1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인덱스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친구가 비트 플립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이 친구는 이제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정보가 비트 플립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S1에 대해서 X1 오류와 X2 오류, 그다음에 X3 오류가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X1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1, I2, I3가 될 건데 이제 S1에 대해서 G1과 X1은 서로 반교환 관계이기 때문에 반교환, 전체 반교환이 되어서 신드롬이 1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X2는
I1, X2, I3가 될 건데, 이 또한 이제 G2와 반교환 관계이기 때문에 S1이 1이 나오는 방식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X3 오류 같은 경우에는 I1, I2, X3여서 G1, G2와는 각각 교환 관계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S1이 0이 나옵니다. 네, 이어서 지금은 이제 G1, G2라는 스테빌라이저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G2, G3에 대한 스테빌라이저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각각의 오류를 X1, X2, X3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G2, G3에 대해서 X1은 이제 오류가 없다고, 그러니까 교환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X2와 X3는 각각 반교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X2와 G2가 서로 이제 반교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S1 스테빌라이저와 S2 스테빌라이저 두 개를 모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X1에 대해서는 S1과 S2의 수열이 X1, X2, X3에 대해서 S1, S2가 각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1,0으로 이루어지고 X2 같은 경우에는 1,1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1, X3에 대해서는 S1, S2가 0,1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단일 X 오류는 검출만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예, 신드롬을 측정하고 신드롬을 통해서 그러면은 1,1이 신드롬이 나왔으면은 X2에서 오류가 일어났겠구나. 그러면은 X2 오류를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신드롬 값이 S1, S2가 1,0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X1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니 그것을 정정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오류의 위치를 식별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양자 오류 정정의 자연스러운 언어를 하이젠베르크로 묘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의 양자 오류 정정 이론의 표준 언어로 자리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젠베르크 묘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니까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 묘사를 통해서 이제 2큐비트 코드와 3큐비트 코드에서 신드롬 측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로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슈레딩거 그 묘사를 통해서는 이 정확한 오류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그 개수도 2의 n승만큼 무한히 확장되는데, 그것에 반해서는 이제 하이젠베르크 묘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보다 더 간단하게 묘사하고, 그다음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이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신 허동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면은 그러면은 금일에 저널 클럽과 기초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